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9만원 공급 누락, 그 중에서 준공이 12만원이나 누락된 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지만 그거는 통계 누락이죠. 통계 누락이기 때문에 12만원을 통계를 누락한다고 해서 12만원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 이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은 어떤지, 하지만 그 다음에 집값의 방향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윤석열 정부에서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정부 주택 공급 계획 5년간 270만호 선언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 문재인 정부 때 250만호 나왔던 거에서 플러스 알파 추가를 해가지고 270만호까지 늘린 거죠. 그리고 서울에 50만호, 수도권 총 158만호까지 늘리겠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을 안 해서 부동산 폭등이 왔고, 그러니까 공급을 해야 되겠다. 공급을 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정책을 냈고요. 여기에 926 부동산 대책 때 내년까지 100만호 공급하겠다. PF 대출에 금융지원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926 대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홍철 없는 홍철팀,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110 대책, 집값 폭등 지르신다. 이것도 공급 대책이에요. 근데 공급하면은 재건축 띄워주니까 집값 폭등이고, 그렇다고 재건축 규제하면은 공급이 줄어서 집값 폭등이고,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9.16 부동산 대책 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공급 부족을 선언한 정부가 언제 있었냐. 공급 부족이란 말만 하면은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특히 전세가 하락이 심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아예 직접적으로 공급 부족 언급을 했었죠. 전세가 띄우려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했던 게 이번 통계 누락이었죠. 거의 준공만 12만호. 그러니까 뭐 인허가 착공은 미래에 올 거라고 하더라도 준공은 현재 입주되는 거죠. 요거를 12만호나 누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급 부족을 더욱 가속화시켰죠.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급 정책을 써야 된다. 공급 정책은 약속해놓고 공급 부족은 누락해가지고 공급 부족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약속은 저렇게 해놓고 공급을 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기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급을 무시했다고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에 오르면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렇지만 2022년부터 공공공급 비중은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 공공공급 비중이 높았는데 공급 부족이라고 계속 욕했던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을 안 해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허가 착공이 줄어서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계속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이 더 잘 돼요? 그렇다면 공공공급이라도 똑바로 추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냐? 자, 보시면은 민간 공급, 인허가 물량을 보더라도요. 자, 요때까지가 문재인 정부죠. 22년까지는 거의 뭐 반은 문재인 정부죠. 한 4월까지는 5월부터 갈리는데 그 이후에 민간 공급도 계속 줄었고 공공 공급은 더욱 바닥으로 치솟고 있죠. 착공 물량 역시도 21년을 고점으로 2022년부터 계속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선 공급을 할 생각이 없다. 공급 부족이라고 심리만 부추기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공급을 할 생각이 없다.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런 식으로 공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공급이 부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안 치느냐? 금리가 올라서요? 이런 분석을 하는 거는 되게 웃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 영끌오적이라고 불리신 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목소리를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은 오른다. 아, 근데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금리는 집값에 영향 주지 않는다. 금리는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금리는 속도만 바꿀 수 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속도는 방향을 포함한 말이다. 속력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는 금리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가 결정적이라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금리가 곧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죠?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소득 대비 굉장히 높은 집값이 문제입니다. 넘버원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요. 비교 순위를 보자면요. 200여 개의 도시 중에서 우리나라 소득 대비 집값이 서울이 12위입니다. 서울이에요. 강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식료품 가격 부담이 14위입니다. 의는 안 나오는데 의식주 중에서 식주랑 관련된 게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 보면은 뭐 중국 상하이, 뭐 홍콩 뭐 이런 곳들이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더럽게 힘든 나라라는 소리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어서 지어도 안 사니까 건설사들이 안 짓는데 이걸 가지고 공급 부족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봅시다. 마라탕으로 아까 이야기 나왔었는데 마라탕으로 지점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는 마라탕으로를 많이 사 먹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마라탕으로 안 사 먹어봐요. 그래서 마라탕집이랑 탕후루집 다 망했다. 그 한 상권에 한 3개, 4개씩 있었는데 하나씩밖에 안 남았다. 가게 부족으로 탕후루 가격을 더 올려받아야 된다. 이딴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안 사 먹어서 그런 건데? 안 사 먹으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지? 근데 가격 낮출 생각은 안 하죠. 원자재비가 올라가느니 뭐니. 원자재비가 왜 올라가요? 지금 철근 가격 뚝뚝 떨어지고 있고 건설 중간재 가격 작년에 0.3% 올랐죠. 0.3% 올랐는데 분양가는 20%나 올려놓고서 아직도 원자재 가격 타령을 하고 있다.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비싸게 팔아 처먹으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손실도 나는 거고. 근데 이 가격을 다 같이 담합해서 높여놓은 가격을 한번 낮추면은 다시 높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계속 높은 가격으로 유지하면은 무너지는 거는 약한 건설사들 뿐이고 큰 건설사들은 그 상황에서 최대한 이득 보게 나오는 경우죠. 그런 것일 뿐인 거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부패나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잡는 건 뭘 잡아요? PF 정리하도록 도와주고나 있지. 그것도 뒤로 미루면서 계속 PF 지원해주고 금리 낮춰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다른 중견기업들 다 죽어가죠. 건설업 빼고 나머지들 막 엄청 좀비 기업들 늘어나고 그런데 건설업만 엄청 살리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보통 대기업들이 건설사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건설사가 있죠? 원가 공개 안 하죠? 돈 세탁하기 더 좋겠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성장률은 올랐다고 하는데 1분기 성장 3.4%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이 와중에 내수가 살아났다. 내수가 밀어 올렸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4%로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민간 소비가 성장에 0.6%포인트 기여했는데, 자, 0.6%포인트 기여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지금 2.9% 올랐죠. 1분기라고 하면 거의 뭐 3% 넘게 올랐죠. 3% 넘게 올랐는데 0.6%포인트 올라갔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내수가 늘었다는 소리예요? 줄었다는 소리예요? 물가가 올라갔는데도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떨어졌다. 그 이유는 뭐예요? 실질 임금의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성장률은 늘어나는데 임금은 떨어진다. 성장률 뭘로 올렸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성장률 보면요. 수출이 살렸다고 하는데 반도체 수출 그렇게 늘었다고 하더라도 수출 성장률 1%도 안 됐어요. 내수 마찬가지였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였어요. 1%를 넘어서는 성장률을 보인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 얘가 경제 성장률 1.3% 분기별로 만들었던 1%를 넘어가는 성장률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 건설 투자. 건설 투자가 기여도에 따라서 2% 혹은 뭐 2.7% 혹은 4.8% 성장을 시키는 동안 나머지는 다 1%도 안 됐다. GDP를 건설업으로 올리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가격 올리는 것은 물론 시가총액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은 박혀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성 게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만큼 올라간 거고 빼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진짜로 쓰잘데기 없는 데를 가격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하등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월 300만 원 벌어요.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됐어요. 이 집을 팔 생각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됐다고 해서 내가 버는 300만 원이 늘어나요? 근데 결국엔 5억짜리 집이 보이기만 10억이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 돈을 계속 300만 원씩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던 10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먹고 살긴 더 빠듯하다는 소리죠.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막 물가 잡혔다고 그러죠? 물가 2.9%니까 이제 잡혀갈 거고 성장은 더 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엄청 좋은 보고서를 내니까 막 OECD에서도 우리나라가 더 좋게 나온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가 잡히는 거 맞아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9%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이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총선 대비해서 전기, 가스, 수도 소비자물가가 같은 달과 비교해 4.9% 상승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하고.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 한전에만 43조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죠. 그다음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돈 없는데 세금 덜 걷어서 한 거예요. 1분기 때 돈을 엄청 퍼부었어요. 40조 정도 더 퍼부었죠. 작년보다. 그리고 세금은 더 안 걷고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엄청 퍼부었죠. 그걸로 대출 엄청 내줬죠. 은행권 대출 안 늘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유입시켰죠. 총선 전까지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떠냐. 실질소득은 줄었고 비소비 지출은 늘었는데 공공요금은 더 올라갈 거고 물가도 지금 굉장히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물가 잡혀간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뭐 못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시중에 집값 떨어지는 걸 막고 싶어. 근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은행한테 호소했었죠. 금리 좀 낮춰라 라고 호소했었죠.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물가 안정에 협조해라 라고 또 호소하고 있다. 결국엔 호소예요. 호소. 할 수 있는 거 호소밖에 안 남았다. 1분기도 돈 퍼다 쓰느라고요. 한은에서 마통 안 내준다고 했는데 한은에서 마통 엄청 내줬고 그것도 갚지도 못하고 있어요. 외평기금 또 작년에 20조 꺼내다 썼는데 올해 1분기에만 10조 꺼내다 썼어요. 호소만 하고 있는 거다. 물가가 제대로 잡힌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심리는 부추기죠. 금리 인하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하되면 괜찮을 거다. 또 혹은 언론이나 유튜브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번에 비둘기적이었다 4월이. 근데 저희가 늘 말씀드렸지만 4월에 진짜 의도는 뭐다? 금리 인상은 안 하더라도 보금리 장기화다. 이 부분에서 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채 감축 한도를 줄이고 있다. 즉 양적 긴축을 줄였다. 양적 긴축을 줄였다는 것 자체가 금리 상승 압력이 덜하다. 즉 물가를 누르는 압력이 덜하다. 물가를 누르는 압력이 덜하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다?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 그렇다면 금리를 당장 올리진 않더라도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점점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청년층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거비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년층 이상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버틸 수 있느냐? 가계부채 중 고령층 비중이 20%가 넘어갔다. 5년 새 5%포인트 증가했다. 물론 고령층으로 넘어간 사람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인트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첫 번째는 어차피 지금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부동산을 잡고서 팔고 나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나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조금 더 붙들고 있다가 지금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못 팔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매물이 이렇게 폭등을 한 거다. 두 번째는 지금 2030들이 집 사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럴 돈이 없다고 그랬죠. 부모 찬스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찬스를 썼기 때문에 부모가 어느 정도 물려주고 나서 대신 대출을 받은 수준도 있다. 세 번째, 그래서 대출 갖기 힘드니까 경제의 허리가 되는 40대 남성들이 줄어드는 반면에 60대 이상 여성들의 고용률이 늘어났다. 고용률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구해서 그런 거죠. 수요와 공급이 같이 나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공급은 많이 나오죠. 싸게 쓰고 싶으니까. 근데 그 싸게 일하는 수요들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뭐다? 부동산 빚값 내라고 지금 일하느라 바빠 죽겠다. 저임금을 받아서라도. 어차피 2030은 첫 직장이기 때문에 첫 발 잘못 디디면은 뒤에도 계속 박봉 받을까봐 조심조심 하고 있지만 60대 이상은 어차피 그 이상 못 받는 거 알기 때문에 저 임금이라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 떨어지는 걸 계속 막고 심지어는 공급마저도 줄여가지고 공급을 더 해야 된다.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면서 공급마저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뭔 짓을 하고 정부에서 돈 퍼부어가지고 하는 것도 이 정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동산은 통계 조작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하지만 KB에서는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도 뭐 아직 바닥 찍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요. 다이빙 때 바닥도 바닥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만 삐끗하면 뚝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올려놓고서 너도 지금 바닥 밟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